오빠, 나 지금 정문 앞이야. 근데 이 미친 땅개년이 나 못 들어가게 해. 빨리 좀 와봐.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둔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무단 출입을 막는 젊은 여군 장교에게 달려가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밀치고 폭행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후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중이가 아니라 합참의장의 딸이자 군 전체의 원칙임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권위에 눈이 멀어 규정을 무시한 여단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의 오만함은 군의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파멸했을까요? 잠시만요. 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성껏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2보병 여단은 육군 내에서도 훈련 강도가 높기로 정평이 난 부대였다. 이른 아침부터 연병장에는 전차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고 병사들의 우렁찬 구호가 철책을 넘어 퍼졌다.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다음 달로 예정된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의 모든 언행과 지시는 오직 그 별 하나의 무게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부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규정과 원칙이 아닌 오직 상부의 눈에 비칠 성과라는 잣대로 재단되었다. 부대 전체에 흐르는 미세한 긴장감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질서 이면에 깔린 김진철 준장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단 본부 작전 장교인 한지민 중위는 그 긴장감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녀는 27의 나이에 이미 육군 장교로서 완벽하게 정제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아버지 이철루 합참의장의 후광 따위는 그녀의 군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배경이 자신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까 더욱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했다. 그녀에게 군 생활은 사적인 감정이나 배경이 끼어들 수 없는 오직 시스템과 원칙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았다. 그녀는 그 기계의 작은 부품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일과는 작전 상황판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 부대 내 모든 출입 통제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특히 위병소의 통제 절차를 중시했다. 군의 보안은 가장 기본적인 관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오후 3시 정각. 초가을의 늦더위가 여단 본부를 덮고 있었다. 한지민 중위는 위병소 근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부사관 김 상사와 함께 위병소 관제실에 머물고 있었다. 김 상사는 30대 후반의 베테랑 부사관으로 위병소 근무의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한지민 중위의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FM 정신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검은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위병소 차단선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짙은 선글라스 아래로 28살 정도의 젊은 여성 유미소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함께 김진철 준장과의 사적인 관계가 곧 부대의 최고 권위라고 믿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위병소 근무자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 김 상사가 경례를 올리고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충성, 신분 확인 및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미소는 선글라스를 내리며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만나러 왔어요. 여단장 오빠. 위에서 연락 안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부대에 들어와 있다는 듯 위압적이었지만 위병소에는 그녀에 대한 사전 등록이나 방문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 상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인은 군사보안시설인 부대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여단장님께 연락 후 정확한 신분 확인 및 방문 승인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전화해서 당장 너 잘라버리라고 할까? 김 상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상사. 군인의 직무는 규정 준수에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여단장님께 직접 연락하시고 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규정대로 차단선을 열 수 없습니다. 유미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정문 앞이야. 근데 이 미친 군인이 나를 못 들어오게 해. 나 오빠 못 만나게 막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니까? 빨리 좀 와봐. 그녀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고 관제실 안의 한지민 중위에게도 명확히 들렸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관제실에서 나와 위병소의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유미소는 격앙된 표정으로 김진철 준장과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김 상사는 묵묵히 차단선 앞에 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위병소에 도착하자마자 김 상사에게 시선으로 잘하고 있다는 무언의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막 육군 본부의 고위 장교들과의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를 조율하던 참이었습니다. 진급 심사를 앞두고 인맥 관리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던 그에게 유미소의 전화는 그야말로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절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차에 가만히 있어. 김진철 준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위병소에서 사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동시에 부하들을 제압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작 어린 여자친구의 단순한 치기 정도로 축소시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그는 관용차를 호출하여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두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급 심사에 흠이 가지 않게 이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릴 것, 그리고 자신의 지시에 불복한 부하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기강을 바로잡을 것. 하지만 그는 그 부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하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만 보였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여단장의 관용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위병소 차단선 옆에 단단히 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단순한 출입 통제 문제가 아닌 군의 지휘 기강을 시험하는 문제로 커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정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철루 합참의장은 그녀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무기는 총이 아니라 원칙이다. 원칙을 버리는 순간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곧이어 김진철 준장의 관용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잔뜩 격앙된 표정으로 한지민 중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분노와 짜증, 그리고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모든 군 생활이 걸려 있음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관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위병소의 긴장된 분위기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자신의 여자친구 유미소의 스포츠카와 그 옆에 차단선을 막고 서 있는 한지민 중위에게 꽂혔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얼굴을 붉히며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동시에 자신의 지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부하 장교를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소동으로 끝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유미소에게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 한지민 중위에게는 냉철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나? 여단장의 손님을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작전 장교의 임무인가?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위병소 근무자들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자세를 바로잡고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여단 본부 작전 장교 한지민 중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해당 방문 차량은 사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방문 목적 또한 여단장과의 사적 만남으로 명확한 공무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보안시설인 부대의 출입 규정 제4조에 의거 출입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규정의 조항까지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한지민 중위의 단호함과 규정 언급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하들은 그의 불같은 성격과 준장이라는 계급 앞에서 그의 사적인 지시에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지민 중위는 그의 권위와 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규정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이 부대의 규정은 누가 정하는가?
바로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허가하면 출입이 가능한 것이지 자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는 유미소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미소는 창문을 내리고 김진철 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 미친년 당장 치워. 나 지금 너무 열받았어. 유미소의 외침은 김진철 준장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진급 심사보다 여자친구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한중위, 나는 지금 여단장으로서 공식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 당장 차단선을 열고 이 차량을 통과시켜. 나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에 해당함을 명심해. 그의 목소리는 협박과 분노가 뒤섞인 이미 사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그러나 군의 모든 지시는 규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단장님의 현 지시는 공무 목적이 불분명한 민간인에게 군사시설을 개방하라는 것으로 군사보안 규정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규정을 언급하자 김진철 준장의 뇌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진급 심사의 압박감, 유미소에게 보여야 할 권위,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부하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부대가 자신의 왕국이라고 여겼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지금 누구 앞에서 항명을 하는가? 내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냐? 이 부대는 내 아버지의 사유지가 아니다. 그는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배경을 언급하며 한지민 중위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사적인 이유로 폄하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이 말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발언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준장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전 장교로서 제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위병소 통제 규정은 저에게 주어진 군인의 의무입니다. 김진철 준장은 유미소의 조롱 섞인 시선과 부하들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순간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한지민 중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분노는 폭력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의 오른쪽 어깨를 온 힘을 다해 밀쳤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차단선 옆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상황 기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위병소는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미소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부하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김진철 준장을 부추겼습니다. 잘했어, 오빠. 저런 미친년은 당장 군복 벗겨야지. 하지만 유미소의 외침은 곧 이어질 한지민 중위의 행동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 기록판을 줍는 대신 허리에 찬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제실 내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 상사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여단 본부 위병소 작전 장교 한지민 중위. 코드 1 상황 발생. 반복한다. 코드 1 상황 발생. 코드 1은 군사시설 내에서 지휘 통제가 불가능한 심각한 비상 상황, 즉 현역 군인이 부상당하거나 무단 무장 탈영 등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포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통신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목소리를 높여 차가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가해자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 피해자 여단 본부 작전 장교 한지민 중위. 발생 상황 현역 장교의 공무 수행 중 신체 폭행 및 직권 남용 확인. 현재 피해자는 부대 출입 규정 통제 임무 중 가해자에게 어깨 폭행을 당함.
가해자는 민간인의 부대 무단 출입을 강요하며 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했음. 현 시간부로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지휘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 헌병대 지금 즉시 위병소로 출동 바람. 헌병대 지금 즉시 출동하라. 이상. 그녀의 보고는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이철루 합참의장에게 전화하는 대신 오직 군 내부 시스템을 통해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잔인하며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공론화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한지민 중위의 무전을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코드 1 상황.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군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그 가해자로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지휘 불능 상태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한지민 중위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한지민 중위는 김진철 준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부하 장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무너뜨린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차갑고 단호한 감찰관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단장님,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귀관은 군사보안시설 내에서 현역 군인을 폭행했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52조 군인 등 폭행죄에 해당하며 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현재 녹음되어 상급 부대 지휘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준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유미소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뛰쳐나와 김진철 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 미친년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당장 헌병대에 전화해서 얘를 잡아 넣으라고 해. 김진철 준장은 유미소의 비명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장군 계급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급 심사는커녕 그의 군 생활 전체가 방금의 폭력 한 번으로 끝장났다는 본능적인 깨달음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차단선 옆에 콘크리트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5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단 헌병대 순찰차 2대가 위병소에 급정거했습니다.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은 상황 보고를 듣고 달려와서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헌병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 그리고 합참의장의 딸인 한지민 중위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단순한 여단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은 김진철 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단장님 충성, 박상훈 소령입니다. 보고드립니다. 현재 코드 1 상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여단장님의 현장 지시가 필요합니다. 김진철 준장은 박상훈 소령을 응시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소령, 자네가 잘 처리하게.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네. 이것은 지시가 아닌 책임 회피의 비겁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위병소 옆의 휴게실로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모든 권위는 위병소 바닥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은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비겁한 책임 회피를 목격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수습할 지휘관의 부재 속에서 오직 규정만이 유일한 답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헌병대 부하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위병소 전체를 사건 현장으로 통제한다. CCTV 영상과 모든 통신 기록을 즉시 확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 피해자부터 먼저 진술을 확보한다. 박상훈 소령은 한지민 중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중위, 충성,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입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여단 의무대에 연락하여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죠. 한지민 중위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령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폭행 흔적의 사진 채증과 공식 진술서 작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가해자의 직권 남용과 폭행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겠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박상훈 소령에게 깊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규정과 절차만을 요구했습니다. 헌병대 부사관들이 즉시 사진기를 들고 한지민 중위의 어깨 부위와 주변 상황을 상세히 촬영했습니다. 유미소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박상훈 소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내 남자친구한테 이러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감옥에 쳐넣어. 얘가 나한테 욕을 하고 무단으로 길을 막았어. 박상훈 소령은 유미소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모님, 현재 여단장님은 사건의 이해 관계자로 간주되어 지휘 권한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현역 군인을 폭행한 현행범입니다. 수사에 불필요한 협조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잘릴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당장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당장 옷 벗으라고 할 거야. 그녀는 위병소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상훈 소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헌병대 부사관 한 명에게 유미소를 관제실로 분리 조치하고 그녀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제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위병소 근무 부사관 김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상사.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그대로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진술서에 작성한다. 사실 그대로가 규정이다. 김 상사는 공포 속에서도 한지민 중위가 보여준 원칙 준수의 모습에 용기를 얻어 진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박상훈 소령은 위병소 옆에 작은 초소로 들어가 자신의 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단 차원에서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육군본부의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의 딸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었고 위병소의 통신망에 김진철 준장의 직권 남용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급 부대인 군단 사령부 헌병대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충성. 제12보병여단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입니다. 코드 1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임무 수행 중인 작전 장교에게 신체 폭행을 가했으며 현재 지휘 불능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민간인의 무단 출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단 자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군단 사령부 차원의 감찰 및 수사 이첩을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한지민 중위입니다. 보고 끝. 박상훈 소령의 이 결정은 김진철 준장에게 내려진 두 번째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관료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단장에게 충성하는 대신 그는 군이라는 조직 전체의 규정에 충성했습니다. 이 보고는 군단 사령부를 넘어 육군 본부까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군단장은 새벽에 이 보고를 받자마자 경로했습니다. 그는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다그쳤습니다. 김 준장, 자네 제정신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가? 당장 육군 본부 감찰팀이 내려올 것이다. 군단장은 김진철 준장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자신의 군 생활까지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군단 감찰팀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른 아침 제12보병여단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단 헌병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단장 집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김진철 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감찰팀장은 김진철 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준장, 현 시간부로 귀관은 모든 지휘권이 정지됩니다. 모든 전산 장비와 행정 서류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귀관은 군단 사령부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군단장님의 면담 요청이 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감찰팀장의 싸늘한 목소리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한지민 중위의 단호한 무전 한 통과 군의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건 발생 보고는 마치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것처럼 육군 지휘 계통 전체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의 딸이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군의 기강과 지휘관의 자질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군단장의 보고를 받은 육군 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철루 합참의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육군의 최고 지휘관인 참모총장조차 합참의장 앞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철우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입니다. 의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12여 단에서 발생한 김진철 준장 관련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의 이철루 합참의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고받았네. 이 대장. 군단 감찰팀이 이미 조사를 시작했겠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진철 준장을 보직 해임하고 군단 사령부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가해자인 여단장 부인은 민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철우 참모총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들을 보고했습니다. 이철루 합참의장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대장. 나는 내 딸이 군인으로서 군법에 따라 보호받기를 원했네. 하지만 자네의 육군은 그것에 실패했어. 군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내 부하가 민간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지휘관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네. 그의 목소리는 질책 대신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철우 참모총장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나는 이 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규정대로 처리되길 바랄 뿐일세. 군의 명예와 기강을 바로 세우게.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전부일세. 이철루 합참의장은 징계나 파면 같은 직접적인 단어를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규정대로라는 원칙적인 지시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참모총장은 그 규정대로라는 말이 김진철 준장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의 규정은 완벽한 잣대였습니다. 일단 이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단 장급의 고위 장교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비위와 허점이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참의장의 지시는 군의 원칙을 수호하라는 명령이자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헤치라는 암호였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이철우 참모총장은 10초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즉시 인사사령관과 감찰실장, 법무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인사사령관. 김진철 준장 오늘부로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대기 발령 조치해. 그리고 감찰실장, 법무실장. 의장님께서 규정대로 하라고 하셨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김 준장이 12여 단에 부임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모든 공금, 모든 지휘 서신, 모든 판공비 집행 내역을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다 털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명령과 함께 육군 본부 소속의 회계 전문 국무원들과 베테랑 감사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제12보병여단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폭행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이미 한지민 중위의 무전 기록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김진철 준장이 그동안 쌓아올린 권력과 돈의 모든 부정한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감사팀장인 배 대령은 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진철 준장과 군사학교 동기였지만 사적인 감정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여단 본부의 가장 큰 회계 사무실을 통째로 압수하듯 넘겨받아 야전 지휘소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조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터진 것은 관용차 사적 유용이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부대 지원으로 배정된 두 번째 관용차를 여자친구 유미소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도록 묵인했습니다. 운전병의 근무 일지에는 인근 부대 지휘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감사팀이 확보한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유류 결제 카드는 완전히 다른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상가 주차장 결제 내역, 그리고 운전병의 숙박비는 부대 운영비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공관병 사적 운용이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관사에서 근무했던 공관병들의 휴대전화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유미소가 공관병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심지어 김진철 준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관병들은 유미소의 명품 가방 관리나 심부름까지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대 복지 기금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김진철 준장과 유미소의 사적인 파티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장병 체육대회 경품 명목으로 결제된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이 실제로는 유미소가 주최한 사교 모임의 최고급 호텔 음식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영수증 발행 시간 차이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권력은 이미 부대의 공금까지 탐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김진철 준장은 자신의 군 생활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동안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의 대기 발령 장교 사무실로 매일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본부 건물의 복도 맨 끝, 창고 옆에 위치한 가장 외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군복을 입은 채 영혼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유령의 집과 같았습니다. 그 방에는 그와 같이 사고를 치고 보직 해임된 다른 대령, 중령들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9시에 출근 도장을 찍고 오후 5시까지 의미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다 퇴근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이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단장 집무실의 화려함과 권위는 사라지고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궁 속에 갇힌 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감사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은행 계좌를 확인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공들여 관리했던 모든 인맥과 라인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진급을 위해 술을 사 먹이고 경조사비를 뿌렸던 군사학교 동기, 선배, 후배들 중 단 한 명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연결되더라도 곧바로 끊겼고 문자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카드가 되어 조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그에게 필요한 동안은 무한한 권력을 주었지만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그를 내버렸습니다. 가장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여자친구 유미소의 존재였습니다. 유미소는 김진철 준장이 대기 발령 상태가 되자마자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교가 아닌 분노와 요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장 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줘. 나는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가 필요해. 왜 내 계좌가 지급 정지된 거야? 당장 내 돈을 돌려놓으라고. 미소야. 나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다 정지됐어. 나는 지금. 오빠가 별 달고 뭐 했어? 고작 그 중이 하나 못 이겨서 이 지경이 된 거야? 나한테는 오빠가 육군 그 자체라며. 당장 그 여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내 군 생활을 망치지 마. 유미소의 외침은 김진철 준장의 귀에 날카로운 빗으로 박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유미소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려다 벌어진 일임을 알면서도 이제 와서 그녀에게서 아무런 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숨겨왔던 진실을 유미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소야. 그 한지민 중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이셔. 내가 내 손으로 내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 수화기 너머에서 유미소의 요란한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는 그녀의 얕은 지식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에게 대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진철 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고 뭐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집안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서기도 전에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쓸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김진철 준장의 범죄와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김진철 준장은 대기 발령 사무실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한지민 중위가 자신의 군복을 벗겨내는 꿈, 그리고 유미소의 비명소리. 그의 정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김진철 준장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주 후 그의 군 생활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육군본부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합참의장의 규정대로라는 지시에 따라 가장 엄격하고 냉혹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위원회에는 인사사령관, 감찰실장, 법무실장 등 육군의 고위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최종 결론을 내린 듯 차가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김진철 준장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의 변론은 이미 특별감사팀이 밝혀낸 수많은 비위 사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진급심사 스트레스와 사적인 감정 문제로 치부하려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그의 변론을 일축했습니다. 법무실장이 김진철 준장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를 낭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징계 사유 제1 현역 군인 폭행 및 직권 남용. 임무 수행 중인 작전 장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군사보안 규정을 무시하며 민간인의 무단 출입을 강요하여 군의 지휘 기강을 문란하게 함. 이는 군형법 제52조 군인 등 폭행죄 및 군인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함. 징계 사유 제2부대 공금 횡령 및 사적 유용. 장병 복지 기금을 여자친구 유미소의 사적인 사교 파티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운전병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여 국가 자산을 횡령하고 공관병을 개인 하인처럼 부린 직권 남용이 명백하게 드러남. 징계 사유 제3 지휘관의 직무유기. 코드 1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지휘권을 포기하고 도피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사후 수습 노력 없이 상급부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함을 보임.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 상실에 해당함. 징계 사유의 낭독이 끝나자 징계위원회의 최고 책임자가 최종 징계 내용을 선언했습니다. 위원회는 김진철 준장의 군 생활 전체를 부정하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몰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심의 결과 피징계자 육군 준장 김진철은 위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특히 군의 근간인 지휘기강을 무너뜨린 점을 엄중히 고려함. 이에 본 위원회는 피징계자 김진철에게 파면 및 강등을 명한다. 강등의 계급은 육군 대령이다. 본 결정은 최종이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파면 및 강등. 이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연금 혜택을 모두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강등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는 달았던 별 하나를 떼고 무궁화 3개짜리 대령 계급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권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준장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초라한 대령 신분으로 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파면 및 강등 통보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허영이었음을, 그리고 그 허영이 원칙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육군본부는 징계 결과를 곧바로 전군에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공문에는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지휘기강 문란 및 현역 군인 폭행 등 비위 사실로 인한 파면 및 대령 강등 결정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었습니다. 이 공문은 군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위 장교의 사적인 일탈이 군의 시스템에 의해 얼마나 철저하게 단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징계 결정 후 사령부 건물 밖으로 나와 햇볕 아래에 섰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일반 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곧 자신의 몸의 일부였고 계급장이 자신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강제로 벗어야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스스로 정화작용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별은 영원히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이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자 그의 여자친구였던 유미소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냈습니다. 유미소는 폭행 사건과 김진철 준장의 공금 횡령 비위 사실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은 그녀의 폭행 혐의를 민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이미 합참의장의 딸을 폭행하고 여단장의 직권을 남용하게 만든 민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게는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미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미모가 법정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긁어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이미 김진철 준장의 몰락과 함께 그녀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녀의 사회적 인맥들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교 모임을 즐기던 상류층 여성들은 그녀가 군인의 기강을 무너뜨린 천박한 여자라는 소문과 함께 그녀를 손절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간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미소는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한지민 중위의 명확한 진술과 위병소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검찰의 구형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가 초범이라는 점과 이미 남편이었던 김진철 준장이 군에서 몰락하여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유미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다. 유미소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군은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육군본부는 판결 직후 전군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민간인 유미소 씨는 현역 군인 폭행 및 군 기강 문란 사유로 전군 모든 부대 및 군 관련 복지 시설 일체에 대한 영구 출입 금지를 명함. 이 공문은 유미소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특권을 누리던 모든 공간, 즉 군인 아파트, 군마트, 복지회관, 심지어 군 관련 병원과 시설까지 영원히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유미소는 자신이 군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특권,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지탱하던 모든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준장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은 김진철 준장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여기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은 후 제12보병 여단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참모장이 지휘를 대리했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는 규율과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장병들은 여단장의 권위보다 한지민 중위가 보여준 원칙의 힘에 더 큰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병가를 냈던 한지민 중위는 3주간의 회복 기간을 마친 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녀가 남긴 상흔은 부대 전체의 기강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 딸이라는 배경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의 불법적인 폭력과 지시를 원칙으로 단죄한 장교라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 이 소장은 그녀를 부대의 핵심 장교로 대우했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에게 극도로 정중했으며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했습니다. 여단 참모들은 물론 위병소 근무부사관인 김 상사조차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복귀 후 그녀의 업무 태도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철하고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특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군대를 원했을 뿐입니다. 복귀 후 한 달이 지난 시점 한지민 중위는 여단장 이 소장에게 정식으로 전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장은 그녀의 신청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중위, 충성. 자네가 갑자기 전출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 이 부대에서는 자네에게 가장 핵심적인 보직을 주려 하고 있는데. 여단장님,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부대는 이제 원칙이 바로 섰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 계속 남아 특혜를 받는다면 저의 이전 행동이 사적인 보복이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은가? 최전방 GOP 대대작전 장교로 가겠습니다. 그곳이야말로 군인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능력을 더욱 단련하고 싶습니다. 이 소장은 한지민 중위의 단호함과 군인 정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철루 대장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승인했습니다. 한지민 중위가 제12보병 여단을 떠나던 날 새로 부임한 여단장 이 소장과 참모들이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묵묵히 군용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군대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작은 원칙 하나가 거대한 조직을 병들게 하던 썩은 뿌리, 즉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지위 기강 문란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마침내 뽑아낸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제12보병 여단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단장의 권위는 규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단장 부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지민 중위 사건을 상세히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의 행동은 군 내부에서 원칙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규정과 시스템이 개인의 권력보다 항상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군대, 즉 정의로운 시스템을 뒤로하고 새로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파면 및 강등 사건은 제12보병여단은 물론 육군 전체에 김진철 여파라는 이름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특히 고위 장교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공적 업무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엄격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작은 규정 위반이 곧 군복을 벗는 지름길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진철 준장에게 책임 회피성 지시를 받고 유미소에게 농락당했던 위병소 근무 부사관 김상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의 단호한 원칙 준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김진철 준장의 권위 앞에서 비굴하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사건 후 김 상사는 위병소 근무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위 장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입 규정을 더욱 철저하게 숙지하고 상급자라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호하게 통제하는 진정한 위병소 근무 부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변화는 다른 부사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여단 전체의 부사관들이 규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의 변화는 그에게 징계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헌병대 조사는 위병소 근무자들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코드 1 상황 발생 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 및 폭행 묵인이라는 혐의였습니다. 김 상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 상사. 귀관은 여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폭행이 임무 수행 중 발생했음에도 즉시 상급부대나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귀관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성.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여단장님의 권위에 눌려 규정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원칙을 지킨 한지민 중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나약한 군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는 어떤 지시에도 규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인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 상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임무를 묵인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근신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그의 군 생활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징계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원칙적인 부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휘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용기의 중요성을 부사관들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편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은 김진철 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인맥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일반 사복을 입어야 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군인의 습관과 권위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파면 소식은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군 내부와 고위공직자 사회에서는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합참의장 딸을 건드린 준장의 몰락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철은 자신의 모든 과거가 규정대로 파헤쳐지면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계급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소멸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파면 및 강등 사건은 육군 전체의 감사 시스템과 인사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감찰실장과 법무실장은 합참의장의 규정대로라는 지시를 통해 군의 고위직 비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휘관의 직권 남용 및 공금 횡령에 대한 감찰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지휘관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휘관의 개인 관용차 운행 기록, 판공비 집행 내역, 그리고 공관병의 근무 만족도 등을 익명으로 조사하여 지휘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공관병의 근무 환경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이 공관병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유미소의 개인 심부름을 묵인했던 사실은 군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김진철 준장의 사건은 군의 규정과 도덕성이 무너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단. 이제부터 지휘관의 개인적인 일탈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우리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는 고위 장교들의 사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교들은 더 이상 부대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피했습니다. 또한 관용차 운전병이나 공관병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부하를 자신의 사적인 시종이 아닌 군인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위병소 통제 규정도 더욱 명확하게 재정비되었습니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민간인의 출입 통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고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내릴 경우 근무자가 상급부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한지민 중위가 무전으로 코드 1 상황을 선포한 것과 같은 행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군의 자정 노력은 군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군 외부에서는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언론은 군대가 합참의장 딸의 복수를 위해 준장을 파면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금수저 장교의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공식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김진철 준장의 파면은 규정과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철우 참모총장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참의장의 지시대로 규정대로 처리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몰락은 개인의 비극이었지만 군 전체에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군은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지휘관의 권위가 아닌 시스템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